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박준호님이 방금 전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준호라, 30년. 그 아이가 겨우 3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손에 든 보온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 누가 먹어줄까요? 준호야, 순자 엄마가 왔다. 일어나거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직 45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을까요? 의사는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침마다 피곤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더 챙겨줄 걸,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갈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장례 절차를 위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어서.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친어머니도 있고 새어머니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원치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준호의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인데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없으니 그냥 빈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어제까지도 준호가 읽던 법률 서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그 아이가 입던 잠옷도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제 아침에 못다 마신 커피잔도 그대로였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준호만 없었습니다. 그 아이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7살 때 찍은 생일 사진이었어요.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촛불을 켜주던 그날의 사진. 그 아이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순자 엄마,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한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니, 그만 울어야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 연락, 음식 준비까지. 하지만 30년 동안 준호의 모든 일상을 챙겨왔던 저였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고 싶은데요. 고인이 조용한 분이셔서 소규모로 치르고 싶습니다. 유가족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가족. 과연 저도 유가족에 해당될까요? 정확한 인원은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연락은 해야겠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친어머니는 친어머니고 새어머니도 법적으로는 어머니시니까. 준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연락처에 박영희와 최미란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친어머니, 최미란은 새어머니였죠.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니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더군요. 먼저 박영희, 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준호 집에서 일하는 김순자입니다.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저를 그냥 가정부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준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건 예상외로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언제 어떻게? 오늘 오후에 심장마비로. 장례식은 모레부터 3일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새어머니인 최미란 씨께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갑자기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었나요? 역시 차분한 반응이었지만 박영희 씨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자책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하더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연락을 마치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두 분 다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가 하필이면 준호의 장례식이라니. 그 밤은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꿈속의 준호는 7살 때 모습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뺨을 토닥토닥 해주더군요. 꿈에서라도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깨어나니 더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백합꽃으로 장식하고 영정사진도 그 아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것으로 골랐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말 그대로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법무법인 동료들, 대학교 후배들, 그리고 준호가 변호로 도와줬던 분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준호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 안 되는 사건도 다 맡아서 해주고. 순자 이모 많이 힘드시겠어요. 형이 순자 이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의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래,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지.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제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단단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발소리.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품이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드디어 오시는구나. 제 손에 든 준호의 사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나게 될 준호의 두 어머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나타난 분은 친어머니 박영희 씨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30년 전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신에 명품을 걸친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패션쇼라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완벽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온 어머니 치고는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여기가 맞나요? 박준호 변호사 빈소가. 목소리도 예상외로 냉정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깔끔한 화장,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과연 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를 하려는데 박영희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초라한 검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는 시선이 차갑더군요. 아, 역시 30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냥 가정부구나. 빈소에 들어서신 박영희 씨는 준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는 것도 잠깐,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더군요. 조화의 규모, 조문객의 수, 장례식장의 등급까지. 마치 품평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보다 조촐하네요. 이 정도면 준호가 꽤 성공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소규모로 치른 거죠? 준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희 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똑똑, 똑똑. 규칙적이고 절제된 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분이 바로 새어머니 최미란 씨였어요. 첫인상부터 박영희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품격, 과시보다는 절제가 느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마치 예전 양반 부인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최미란 씨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박영희 씨와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서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친어머니와 새어머니가 서로 마주본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데도 서로에게 인사다운 인사 하나 없었어요. 그냥 시선으로만 견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 뭔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영희 씨도 오셨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미란 씨도 여전하시군요. 한복이 잘 어울리세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말이었지만 속뜻을 알 수 없는 미묘한 대화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최미란 씨가 준호의 영정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30년간 준호를 키우면서도 진짜 가까워지지는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습에서 진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박영희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30년을 키워놓고도 이런 식으로 보내는군요. 역시 친어머니가 아니면 마음이 다르나 봐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최미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아요. 제가 친어미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는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박영희 씨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준호의 친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큰일 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최미란 씨도 끼어드셨어요. 저는 준호를 30년간 키운 애미입니다. 조문객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2명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어요. 이상하네. 2분 다 자신이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런데 조문객이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그럼 이분은 누구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정부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 이분은 우리 집 가정부예요. 박영희 씨가 단숨에 대답하셨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가정부. 그냥 가정부. 가슴이 찔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준호를 돌봤는데 결국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었구나.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역시 친모의 마음과는 다르겠죠. 박영희 씨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부로서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최미란 씨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순자 씨가 준호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결국 저를 가정부로 보고 계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3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준호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갑자기 재산 이야기라니. 준호가 죽은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최미란 씨는 놀라신 듯 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하겠어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친모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받는 게 맞죠. 미란 씨는 사실 남남이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남이라니. 영희 씨,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요? 준호를 키운 건 저예요. 키운 건 키운 거고 법은 법이죠. 친모와 계모의 권리는 다르잖아요. 2분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럼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최미란 씨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2분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좋겠으니까. 역시 가정부는 가정부네요.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군요. 박영희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최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유언장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준호가 유언장을 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잖아요. 아마 법적 문서는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럼 내일 준호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죠. 갑자기 모든 게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유언장, 상속, 재산 정리.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고 준호가 없으면 저도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모와 계모 둘만 권리가 있는 걸까요? 30년간 준호를 사랑으로 키운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정사진 속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의 법무법인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준호의 동료 변호사가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준호 형이 개인 금고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준호는 어떤 뜻을 남겨놓았을까요?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는데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내 모든 재산을 진짜 어머니에게 드린다. 진짜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준호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나 박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진짜 어머니에게 드린다. 진짜 어머니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워준 분을 의미한다. 진짜 어머니, 조건 없는 사랑. 박영희 씨가 즉시 반응하셨어요. 당연히 저를 말하는 거죠. 친모가 진짜 어머니 아닌가요? 하지만 최미란 씨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30년간 키운 제가 더 적합하죠.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더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세 분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각자 자신이 왜 진짜 어머니인지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세 분? 준호가 세 명을 언급했다는 건 저도 포함시켰다는 뜻인가요? 박영희 씨가 당황한 듯 물어봤어요. 세 분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순자 이모님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준호 형이 평소에 세 분을 모두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요? 정말 저도 포함된 건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 같은 가정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니. 말도 안 돼요. 가정부를 어머니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혈족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는다는 게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이상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최우선이거든요. 최미란 씨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준호가 순자 씨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희도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어요. 증명 방법은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한 달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변호사 김철민이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 한 달. 한 달 안에 제가 진짜 어머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박영희 씨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혈연 관계가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유언입니다. 존중해야죠. 최미란 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참고로 내 7세 생일 사진을 보시기 바란다. 세 분 모두 그 사진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사진이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7세 생일 사진? 순간 어젯밤 본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준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액자 속 사진 말이에요. 박영희 씨와 최미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이 뭐가 특별한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박영희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세 사람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뵙죠. 각자 준비하시고요. 박영희 씨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최미란 씨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의 유언장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의 7세 생일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는 그 순간,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날 사진을 찍어준 건 최미란 씨였거든요. 박영희 씨는 그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박영희 씨는 이 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걸까요? 며칠 후 준호의 집을 정리하면서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았어요. 오늘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안 왔다. 순자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정말 맛있었다. 순자 엄마는 왜 매일 우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썽을 부려서 그런가? 앞으로는 착하게 굴어야겠다. 제가 왜 울었는지. 그땐 준호가 알 리 없었겠죠. 제가 잃은 딸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는 걸 말이에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새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한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학원만 보낸다. 순자 엄마만 내 마음을 알아준다. 순자 엄마는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준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엄마는 순자 엄마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순자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차이를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 진짜 엄마는 순자 엄마. 어린 준호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하지만 과연 제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그저 묵묵히 곁에 있었을 뿐인데.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박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나오시는 모습이었어요.
아,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예상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박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일로 서로 경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순자 씨가 상속받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박영희 씨가 뭔가 제안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속받으면 순자 씨에게도 충분히 보상해 드릴게요. 퇴직금 개념으로 1억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1억.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죠. 어떠세요?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좋게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준호의 유언을 무시하는 게 맞나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거든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최미란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저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최미란 씨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상속받으면 순자 씨에게 평생 연금을 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씩 어떠세요? 월 200만 원. 지금까지 받던 급여만큼 되는 돈입니다. 준호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예요. 전문가가 재산을 관리해야 제대로 보존되거든요. 두 분 다 저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계셨어요. 돈으로 회유하려는 거였죠. 그날 밤 준호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내가 너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해도 되는 걸까? 그때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면서 책상 위의 준호 사진에 달빛이 비쳤어요. 마치 준호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준호가 원했던 거라면 해야겠어요. 비록 제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0년간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일기, 함께 찍은 사진들, 제가 직접 만든 요리 레시피까지 30년간의 추억을 하나씩 모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동료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었어요. 순자 이모, 이모가 가진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사랑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돈도 많고 학식도 있으시고 진짜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 형이 왜 이런 유언장을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 준호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냥 제 이름을 직접 써놓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시험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일주일 후 박영희 씨와 최미란 씨가 각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박영희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생신고서 등 법적 서류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최미란 씨는 30년간의 교육비 영수증과 성적표들을 모으고 계셨대요. 저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때 준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를 추모하는 동창회를 준비 중인데 혹시 순자 이모님이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동창회. 준호 대신 제가 가도 될까요? 동창회에 가는 길이 너무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준호의 어머니 자격으로
참석해도 될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정부였는데. 하지만 동창회장이 직접 연락했을 때 한 말이 기억났어요. 준호 어머니시죠? 준호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자랑? 준호가 저를 자랑했다고요?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니 40대 중반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민수예요. 김민수. 기억났어요. 준호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자주 집에 놀러 와서 제가 해준 떡볶이를 먹곤 했던. 민수야, 이렇게 크다니. 어머님이 해주신 떡볶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준호 어머님 맞으시죠? 와,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어머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모두들 저를 준호의 어머니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준호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사실 저희가 준호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어머니가 3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어머니는 순자 어머니라고. 다른 분들은 의무감으로 대하시지만 순자 어머니만은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니. 어머님, 혹시 지금 법적인 문제로 힘드시면 저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준호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준호는 항상 순자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대학 때도 명절이면 어머님께 안부 전화부터 드렸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철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이모님, 오늘 준호 형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다른 2분께도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법무법인에 3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가 작은 금고를 열어 보이더군요. 준호 형이 평소에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둔 상자입니다. 어제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3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박영희 어머니께, 최미란 어머니께, 김순자 어머니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김순자 어머니께, 준호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구나. 각자 본인 앞으로 온 편지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공개할지는 개인 자유입니다. 3사람 모두 조심스럽게 자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에는 준호의 다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먼저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마 다른 2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가정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엄마였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만큼 저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분은 없었어요. 박영희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어릴 때 저를 떠나셨어요. 물론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최미란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지만 항상 잘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셨어요. 순자 어머니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성공하지 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냥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기억하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나빠서 울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만은 괜찮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다른 분들은 걱정하셨지만 어머니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엄마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제 당당하세요. 어머니는 30년간 제 진짜 엄마였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박영희 씨도 본인의 편지를 읽고 계셨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최미란 씨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숨을 깊이 쉬셨어요. 김철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개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박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편지에는 제가 왜 준호를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3살 때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이 딸린 여자는 싫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를 남편 집에 맡기고 떠났어요.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준호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최미란 씨도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제 편지에는 제가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저는 완벽한 아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낳지 못한 아이라서 더욱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최미란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강요했죠. 두 분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준호를 사랑했겠지만 방식이 달랐던 거네요. 김철민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최종 조건이라고 써 있네요. 최종 조건? 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읽어줬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추가한다. 진짜 어머니는 나의 유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유언은 다음과 같다. 새어머니 모두 앞으로 가족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한다. 재산은 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새 어머니가 가족이 되어 살아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서로 경쟁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가족이 되라니. 박영희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조건이에요? 갑자기 가족이 되라니.
최미란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지만 저는 왠지 준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도 새 어머니를 모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랐던 거죠. 어머님들, 저는 준호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세 사람 모두 준호를 사랑했잖아요. 이제라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영희 씨와 최미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과연 새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마지막 조건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 어머니가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박영희 씨가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한번 만나볼까요? 준호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최미란 씨와 함께 박영희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는데 집안이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두 분 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박영희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사실 준호 말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역시나 조건이 있구나. 박영희 씨 다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준호 재산을 관리하고 두 분께는 적절한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제가 1순위 상속자니까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돈 얘기부터 하시는군요. 영희 씨, 그건 준호가 원한 방식이 아니에요. 최미란 씨가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준호가 원한 대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돈 배분은 나중에 정하더라도요. 나중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나중으로 미룬다고요? 박영희 씨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가정부 출신이 이런 큰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가정부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법적 절차도 모르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최미란 씨도 박영희 씨 편을 드셨어요. 영희 씨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재산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죠. 두 분이 한편이 되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만 동의하면 우리 세 사람 다 편해져요.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고요. 결국 또 돈으로 회유하려는 거였어요. 준호의 마지막 뜻은 안중에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준호가 원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혈족이 우선이에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대요. 영희 씨, 그건 미란 씨도 마찬가지예요. 30년 키웠으니까 양육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영희 씨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새 어머니가 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며칠 후 정말로 박영희 씨가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민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자 이모님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박영희 씨가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혈족 우선 원칙이 강하거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준호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자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최미란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갑자기 사과부터 하시네요. 저도 박영희 씨 편에 서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박영희 씨와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걸로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미란 씨마저. 순자 씨도 이해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사모님, 준호가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요. 준호도 이해할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어. 최미란 씨까지 등을 돌리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순자 씨에게도 적당한 보상은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굴까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박영희 씨가 서 계셨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계셨고 화장도 번져 있었어요. 순자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으세요? 박영희 씨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어요. 순자 씨, 나 미쳤나 봐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준호 죽고 나서 계속 악몽을 꿔요. 3살짜리 준호가 나타나서 엄마 왜 날 버렸어? 라고 물어보는 꿈이요. 박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준호를 두고 떠날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잊을 수 있었는데,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박영희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 씨, 나 진짜 미안해요. 30년 동안 준호를 키워준 건 순자 씨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친모라고 했나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소송도 취하할게요. 준호가 원한 대로 하세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무엇을 부탁하시려고요? 가끔이라도 준호 얘기를 들려주세요. 30년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박영희 씨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뭘 좋아했는지, 언제 웃었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우셨구나. 내가 놓친 30년을 순자 씨를 통해서라도 알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영희 씨도 자신이 저지른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오신 거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준호도 분명 용서할 거예요. 그날 밤 박영희 씨와 함께 준호의 어린 시절부터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준호 어머니들끼리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최미란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분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까요? 박영희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최미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셨어요. 영희 씨가 포기했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김철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최미란 씨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키운 제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상속자예요.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현실 감각이 부족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다니. 가정부 출신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사회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최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마음을 돌리셨지만 최미란 씨는 오히려 더 강해지셨어요. 과연 준호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미란 씨가 제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철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락했습니다. 순자 이모님, 큰일 났어요. 최미란 씨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모님 과거를 파헤치고 있어요. 제 과거요? 네. 30년 전 이모님이 어떻게 준호 집에 오게 됐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일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혹시 숨기시는 일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법정에서 갑자기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30년간 준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1994년 겨울, 저는 갓 태어난 딸 유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 혼자 어린 딸을 돌봐야 했죠. 그런데 유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많이 위험해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결국 유진이는 생후 3개월 만에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3세 남아를 돌봐줄 가정부 구함이라는 광고였죠. 처음 준호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유진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아버지와 면접을 볼 때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 키운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간 키우다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호를 볼 때마다 유진이가 생각났거든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가 제게 진짜 아들 같아졌어요. 유진이를 대신해서 사랑하게 됐달까요? 최미란 씨는 그 당시에도 완벽주의자였어요. 준호의 일정을 분 단위로 짜놓고 무엇을 먹이고 언제 재워야 하는지 세세하게 지시하셨죠. 하지만 정작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교육적으로 접근하셨거든요. 저는 달랐어요.
그냥 준호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줬어요. 유진이에게 못해준 사랑을 모두 준호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과거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죽은 딸을 대신해서 남의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법정에서 그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최미란 씨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내밀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순자는 30년 전 자신의 딸을 잃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용되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과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 딸이 사망한 직후 고용된 것입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즉, 순수한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대리 만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 만족이라니, 그게 정말 제 마음이었을까요? 최미란 씨가 증언대에 나서셨어요. 김순자 씨는 처음 몇 년간 준호를 볼 때마다 울곤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유진아라고 부르는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불쌍히 여겨서 계속 고용했던 것입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모두 저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순자 씨의 30년간 헌신은 진정한 모성애가 아니라 개인적 트라우마 해결 과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박영희 씨가 따라 나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사모님, 저는 정말 준호를 사랑한 건데. 정말로요.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알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집 가정부 알고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래. 그래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착각하고 키웠다는 거야. 무서워라. 그런 사람이 30년이나 아이를 키웠다니.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진짜로 사랑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네. 처음에는 유진이 때문에 시작한 게 맞는지도 몰라. 하지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너는 내 진짜 아들이었어. 유진이를 대신한 게 아니라 너는 너 자체로 소중했어. 다음 날 김철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론도 안 좋고 재판부의 반응도.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더 이상 준호한테 누를 끼칠 수는 없어요. 30년간의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진짜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하지만 포기하려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벨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준호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서 있었어요. 김민수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함께 왔더군요. 순자 이모, 저희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싶어요. 뭘 증언한다는 거니? 준호가 이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희가 다 증언할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이 재개된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의 동창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동료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도 와 있었어요. 김민수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 박준호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친구였습니다. 김순자 씨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나요? 준호는 늘 순자 이모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준호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어머니들은 오지 않았는데 순자 이모만 달려왔어요. 준호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달라. 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줘.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6학년 때 준호가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다른 애들 부모님은 화만 내셨는데 순자 이모는 준호를 꼭 안아주면서 왜 그랬는지 말해보렴이라고 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우리 엄마는 순자 엄마라고 말했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의 날 카네이션도 순자 이모님께만 달아드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순자 이모님 손을 잡고 사진 찍었어요. 하나하나의 증언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미란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들은 모두 감정적인 증언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객관적 사실은 최미란 씨가 30년간 양육비를 부담했고 교육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때 김철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니?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어제 준호 형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내더니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준호가 쓴 글이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새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네요. 작성 날짜는 사망 일주일 전입니다. 재판장이 읽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께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아프거든요. 박영희 어머니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떠나야 했던 이유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최미란 어머니께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순자 어머니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순자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될 때 기뻐하시고 못 될 때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순자 어머니만은 제가 어떤 상태든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 다른 아이를 때려서 혼난 적이 있어요. 최미란 어머니는 제게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하셨지만 순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많이 화가 났구나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어요. 중학교 때 성적이 나빠서 울었을 때도 다른 분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순자 어머니는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순자 어머니만이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진짜 엄마는 이런 것입니다. 성공해서 자랑스러울 때의 엄마가 아니라 실패해서 초라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 말이에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재산을 순자 어머니께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두 분께도 감사하지만 30년간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분은 순자 어머니이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분이 가족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사세요. 저는 세 분 모두를 사랑하니까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특히 순자 어머니, 어머니는 당당하세요. 30년간 저를 키우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리고 7세 생일 사진을 기억하세요. 그 사진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듣고 나니 법정안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미란 씨의 변호사가 여전히 반박했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은 잠깐. 최미란 씨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변호사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최미란 씨가 증언대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준호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이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낳지 못한 아이라서 더욱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최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원하는 것, 준호의 감정,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적, 진학, 성공만 생각했죠. 그런데 순자 씨는 달랐어요. 정말로 준호를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최미란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전 순자 씨를 고용할 때도 사실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로는 귀찮았던 거예요.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진짜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최미란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소송을 포기합니다. 순자 씨가 준호의 진짜 어머니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7살 생일 사진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그 유명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부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뒤쪽을 말이에요.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케이크 뒤쪽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순자 엄마 사랑해. 7살 준호가 직접 쓴 듯한 어설픈 글씨였습니다. 준호가 7살 때부터 순자 이모님을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도 처음 보는 글씨였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고인의 유언장이 유효하며 김순자 씨가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영희 어머님과 최미란 어머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순자 씨,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박영희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순자 씨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안했어요. 최미란 씨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준호가 원한 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였잖아요. 두 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상속은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새어머니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두 어머니를 준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된 저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어머님들 차 한잔 하세요. 제가 정성껏 우린 차를 내놓자 박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저도요. 끝까지 법정에서 순자 씨를 공격한 건 용서해 주세요. 최미란 씨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준호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거실 한켠에는 준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새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준호도 보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두 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재산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갖고 싶어요. 뭐라고요? 박영희 씨가 놀라셨어요. 순자 씨, 그건 모두 순자 씨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최미란 씨도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준호가 원한 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함께 나누어야죠.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의 3분의 1씩 나누어 갖자고 변호사에게 부탁해뒀어요. 준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순자 씨, 박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준호를 키운 건 순자 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준호를 낳아주시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키우셨잖아요. 우리 모두 준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준호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준호의 어린 시절 옷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 옷은 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였는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해뒀네. 준호가 아끼던 옷이에요. 엄마가 사준 옷이라면서요. 제가 말하자 박영희 씨가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때도 날 엄마라고 생각했구나. 최미란 씨는 준호의 상장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받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 보니 준호 얼굴엔 기쁨보다 부담이 더 많았네요. 그래도 준호는 어머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어요. 제 말에 최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준호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준호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순자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었다. 내가 죽 끓여 드렸는데 맛있다고 하셨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뻤다. 어린 준호의 글이었습니다. 새엄마가 또 공부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화내시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안다. 새엄마도 나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최미란 씨를 향한 이해의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친엄마한테 편지를 썼다.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보고 싶다고 쓰고 싶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박영희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 어머니 모두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어린 나이에도
새 어머니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새 어머니가 한 상에 둘러앉은 거였어요. 박영희 씨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우리 함께 살까요? 이 집이 넓으니까. 정말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외로워서요. 그리고 준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미란 씨도 동의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준호를 추억하는 거, 준호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식사는 함께하고 준호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가족이었죠. 혈연 관계도 아니고 나이도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모두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준호의 기일에 우리 새 어머니는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들이 왔다. 제가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우리 세 명이 가족이 됐어. 매일 내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단다. 세 사람이 함께 준호를 추억하니까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좋은 기억들은 세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새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랑으로 준호를 키웠지만 이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 어머니를 사랑했던 준호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에 가장 큰 마음의 울림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